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졌고 오는 6월 3일에는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고리선거인데요. 요동치는 대선 전국을 지켜본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간 정치는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를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열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열기가 있다고 전망하는 쪽도 있고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는데요. 두 분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보면은 직장이든 거리에서든 무슨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 선거 그리고 후보자의 선호도를 놓고 좀 격렬하다 할까? 어떤 게 감정의 이입이 굉장히 이렇게 된 선거는 좀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엔 좀 특히 그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절차 이런 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정착이 돼 있었는데 이번 일종의 이제 친위 쿠데타적인 건 일종의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좀 정변이잖아요. 정치적 변동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걸 정변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명백히 헌법이든 뭐든 절차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보궐선거에 가까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도 가장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정시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어느 시점까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우리가 선거를 한다는 것이 다 정해진 룰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혼선 내지는 또 감정이입이 또 격해지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권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들이 이번 대선 성격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라는 게 주권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기다렸다.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시작한 이 기이한 정국, 장기간 끌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유권자로서 응징의 투표를 하겠다고 기다린 그 마음들이 읽혀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거 이제 그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들을 가진 분들의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경북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사실 놀랐던 게 뭐냐 그러면요. 정말 상상 못할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했고 그런데 주변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런 반응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수 존재하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경북 지역 요새 직접 다니셨는데 예. 지역에서 직접 만난 민심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강도와 빈도는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유세를 하고 있으면 요즘 이제 어디에서 유세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아주 그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창문 열고 지지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지역도 변화의 표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욕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손가락 욕이나 입모양으로 욕을 하거나 괜히 와서 시비를 찍자 붙자는 식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행위로 보면 그 법 위반의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문제의식 없이 하는 분들이 많고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오히려 측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인간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면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보수 지지하는 층이 많은 보수 지지층이 많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특히나 후보 뽑을 때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박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들이 이 후보 선택하는 기준, 표심을 정하는 기준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결정된 사람, 쉽게 말해서 좌우파가 있는데 죽었다 깨도 어느 한쪽을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 퍼센트가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가늠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고 일단 기존에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당이나 후보를 둘러싼 그 총체적 이미지랄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뭐 어떤 굉장히 분석적으로 여러 공약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찍는 것이 아니고 대강 저 사람이 해온 것, 저 정당이 행위를 도모해왔던 부분들이 나하고 맞는지를 이제 총합적인 이미지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선거가 본격화되면 그 개인적인 뭐 흔히 정치학 용어로 카리스마랄까 정치인의 매력, 후보자의 매력도 뭐 심지어는 잘생겼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옷을 잘 입는다든가 이런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되는데 지금은 좀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선거에서는 좀 구도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전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뛰쳐나간 상황에서 사실상 3파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 계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고민의 강도를 좀 높이는 상당수가 그래서 좀 지지 어느 쪽으로 갈까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지역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건 의원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저는 경북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오히려 관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안 바뀌고 하던 대로 하는 습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수에 투표를 했던 분들은 쉽게 그 표심을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어쩌면 우리 TK는 전국적인 투표 현상과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그냥 또 보수로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전국과 또 다른 그 고립된 섬의 투표 현상으로 TK가 나타난다면 TK의 지역적 미래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는 결국 나 자신의 변화에 수반 없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선 나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라고 하죠. PK 지역 네.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는 선거 초반에는 그 결정을 좀 못했던 부동층이랄까 쉽게 말해서 그게 좀 커 보였는데
김영건 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거적인 관성으로 회귀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그런 결집이 그러니까 선거가 막판에 이르다 보면은 좌파 세력으로 굉장히 그 지역 고유의 정치적 성향을 아주 굳히는 결집하는 것으로 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진행된 상황이 아니니까 지역적인 투표는 그러나 이게 고무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정치적인 좀 무관심을 앞으로 좀 유발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지 모르지만 대구 경북도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지지층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의 TK에서 30%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뭐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또 반대로 이제 뭐 PK도 마찬가지지만 또 반대로 우리 이제 호남 쪽에도 보면은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가신 분들이 거기는 예전에는 가면은 거의 뭐 왜 왔냐는 식으로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고용해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얼굴을 안 가리고 이제 해야 될 정도의 좀 험악한 분위기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젊은 층은 또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지지한다고라고 뭐 떳떳하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선거 분위기가 좀 조성되었다는 것은 과거와 좀 다른 구도의 변수가 좀 엿보이는 것 같고 이것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물론 뭐 김 전 의원님께서는 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아마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 물러나고 나면 이것도 다 부질없는 논쟁이다 하는 그런 시점이 좀 올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사실상 보수 정당을 좋아하고 많은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보수라서 지지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보수의 지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에 그래도 일 잘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고 하면 현재의 보수가 그러한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2번에 걸친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빚어지듯이 지금 현재의 TK에 기반한 보수 정치는 어쩌면 썩은 동아주의인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 주권자로서의 판단을 제공하는 게 선거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진행되는 대선 전국 그 선거 과정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 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은 박 실장님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그 정책이나 정견 발표 모든 걸 보면은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방어적이죠. 그러니까 여야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좀 귀한 선거이다. 당연히 지금 뭐 여야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부르짖는 야당인데 아니 야당이 저렇게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데 몸조심한다든가 그죠? 뭐 겸손해라 선거운동원들 보고 좀 나서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심지어는 뭐죠? 어디 연단에 올라가서 춤도 추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자신 있다는 것이고 방어한다는 것이고 솔직히 뭐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논쟁이 될 만한 발언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그 공격들이 들어오면 조금 표에 아마 그 득표율이 감소당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예 언급 자체를 다른 그 대답으로 동문서답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을 봤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집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바뀌어 있었어. 그렇다면 또 반대로 반대 측면에서 그럼 이 김문수 후보 쪽 그럼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거꾸로 됐다면 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수비를 해서 뭐 축구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봤을 때 냉정히 보면 직접적인 포인트를 오히려 뭐 이준석 지렛대 정도가 여론 지지층이 좀 올라가는 그런 엿보였지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능력으로 이걸 확고히 돌파하는 모습은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당 부자 몸조심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데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유권자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가 평소에는 유권자의 민심과 이렇게 자꾸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멀어지다가도 선거 때 유권자와 접촉이 강화되면서 다시 가까워졌다가 이게 반복하는 주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가 있음으로써 정치가 민심과 이렇게 화합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민주당이 선거에 경청 투어, 듣는 선거를 하겠다. 말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찾아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말씀을 듣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기조를 잡은 거는 선거의 본질을 어쩌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선택한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민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부자 몸조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이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후보 교체 시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박 실장님, 국민의힘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 내일 모레 선거인데 거의 후보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새벽에 뭐 계엄 포고령처럼 새벽 3시에 뭐 새로 후보를 접수받았습니까? 또 교체할 수도 있겠죠. 본 그 선거가 필패로 나아간다면.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거의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뭐 한덕수 후보로 사실상 갈아치우겠다는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이해한다면 12.3 계엄령 이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받아서 파면되는 와중에 여러 좀 국민의힘 수뇌부 또 친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좀 이성적인 판단력을 조금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아마 본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그 정당사에 자주 있게 된다면 곤란하겠죠. 계엄령처럼 한때 해프닝으로 이렇게 좀 봤으면 싶은데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이번 대선 자체에 굉장히 좀 데미지를 안고 있다. 뭐 만약에 가정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굉장히 좀 더 열려 있었고 후보가 공정하게 더 이쁜 모양으로 경선이 치러졌다면은 사실 이번 대선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건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사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한국의 보수 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이 생명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헌법에 정당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 청구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실정법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위배한 나아가서 해산 청구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의 보수 정치, 그러니까 보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보수 굉장히 귀한 바도 있고 의미 있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썩은 동아줄,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개척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틀 남았으니까요. 선거운동 할 시간도 별로 많지는 않고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전략 쓸 수 있는 전략 혹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을까요? 그 뭐 사실상 장은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 운동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뭐 공통분모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 지금 뭐 선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형용사 단어 진짜와 그리고 새롭다는 부분을 각자 포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동안은 가짜였을 것이고, 이재명 내가 지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인데, 결국은 뭐 지금 내란 세력의 잔당을 진압하겠다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그게 동의해 주는가의 부분이고, 새롭게 대한민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다 잊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서는 우리가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그 야당이 30회 이르는 그 뭐 탄핵 발의라든가 입법 폭주, 그리고 또 이재명 개인의 뭐 방탄, 실질적인 방탄에 가깝잖아요. 여러 법을 뭐 지금 집권하면 뭐 더 고쳐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소구력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얼마나 좀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 관전 포인트 남은 거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다면, 현재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굉장히 의석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를 함께 장악했을 때 혹시 두려움, 그것을 한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 대통합할 것이고, 그리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나 그 국정과제를 펼치는 데 있어서나 사회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얘기는 안 해볼 수 없는데요. 대선 후보 TV 토론 얘기 잠깐 해보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국민 앞에 나서는 자세가 저러해서는 되는가? 저 기본이 돼 있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국민 앞에 설 때는 늘 겸손하고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장점과 그 소신을 피력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건 어찌 보면은 그 전략이 파시즘의 논리거든요. 누군가 적을 만들고 그 적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뭉치고 내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이 사고가 파시즘적인 논리인데, 이번 대선 토론에서 의외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는 TV 토론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 약간 TV 토론을 좀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급박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김문수 후보도 후보된 지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대체 우리 TV의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격렬한 무슨 이슈를 놓고 경제 분야를 놓고 얘기를 해본다든가 이런 기회가 거의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 TV 토론이 좀 중대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뭐 고상한 정책이나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한 질문을 했을 때 눈빛이라든가 아니 뭐 머리를 끓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태도를 비춰보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연결고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봤고, 다만 이제 역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거의 뭐 이재명 후보는 이 TV 토론이 변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하다. 기왕 이기고 있으니 여기서 방어만 하면 된다는 관점이 좀 농후했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여러 뭐 호텔 경제학, 120원짜리 커피 원가 논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배운 측면이 있고 새롭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6, 7개월 정도 길게 이런 토론의 과정 후보를 놓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뭐 콕복듯이 그냥 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후보들이나 국민들도 다 준비되지 못한 선거에 좀 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공정성에 기반해서 이게 그 토론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뭐 6분 30초, 1분 30초, 30초 뭐 대답을 2번 하라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토론 문화에 아주 그 빈약한 사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좀 더 예정된 수순으로 선거를 민주적 절차에서 불행한 사건을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좀 선거를 이루어지고 길게 봐서 그분들을 뭐 여러 단체, 시민단체든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약집 보고 토론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공식적인 창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약집 역대 최장치가겠습니다. 공약집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정책 선거가 자동스럽게 실종됐다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영건 의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선거가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 때도 정책을 다루고 논쟁이 벌어지거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공격. 그리고 우리가 TV 토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비전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그런 토론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인데 그게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박 실장님 보시기에 정책 선거 실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 그 예단 자체를 조금 좀 달리 봅니다. 뭐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공약이라는 것이 국민 개개인이 내 일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좀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뭐 말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은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제가 물어보면은 AI를 동원해서 상대 진영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다 알아보고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약이 발굴이 돼요,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약이라는 것이 이제 장밋빛 그 그림인데 뭐 누구나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죠. 백조를 해서 무슨 AI를 하겠다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정말 빌공짜 공약이 돼서 이게 사라졌던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약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돈을 쓰겠다는 쪽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좀 절약해서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불리한 거냐 이렇게 하지만 또 지금은 돈을 좀 더 쓰는 시기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을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제가 이제 그 TV 토론에서 물론 아까 뭐 이준석 발언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인데 그게 경제순환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창을 계속 변명을 하면서 주창을 하지만 그 이론도 맞을 수가 있어요. 경제순환론이라는 것이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이 시점에서 어쩌면 그게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길게 본다면은 있을 수 없는 경제 논리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그 주제만으로 해도 지금 토론이 굉장히 거칠게 격렬하게 벌어져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었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여러 공약들 그것이 우리가 좀 찬찬히 뭐 주가 5천 시대가 가능한지 상법 개정이 뭐 어떻게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 그 세종시에 그러면은 뭐 대통령실이나 국회를 다시 옮기면 대구나 이런 도시는 전통의 광주, 부산 이런 도시는 다시 쪼그러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미처 좀 깊게 이렇게 못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후 이제 차기 정부 과제 짧게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이 됐다고 확정이 되는 즉시 직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인수위가 없습니다. 이게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개문발차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김명건 전 의원 제일 우려하는 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 현실적으로 정부를 맡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그 운영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 구성을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때까지 그래도 상당히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구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결과가 있기 전에 인적 구성에 관한 준비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인적 구성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원만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쯤이면 80% 정도의 인사는 끝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우리가 그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 그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게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검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풀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을 드러내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준 실장 보시기에는 제일 우려되는 지점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뭐 내일 모레면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데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뭐 좀 정권 연장에 가까운 것이니까 스무드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위가 없다는 게 보통 정권 인수위원회가 한 2개월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당선자가 있고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이제 보고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이라 하는데 뭐 실제로 좀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즐길 시간이 당선자 인수위 시절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책임은 그렇게 지금 많지 않고 뭔가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온갖 자원, 특히 인적, 물적 자원들이 집중되는 뭐 쉽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방송에서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굽신거리면서 들어오는 시절이고 이 과정에서 세팅을 굉장히 잘 해야 그 정권이 정말 제대로 가는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결이 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지금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위험스러운 구석도 있다. 물론 뭐 탄핵 그리고 그 전에 계엄령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예측한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그걸 준비 참모들이 했겠죠. 김민석 의원한테 한번 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에 물어보니까 내각 조각돼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직 웃으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뭐 선거를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 쪽이든 이쪽 그 이재명 후보 쪽이든 그런 준비는 아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되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은 일종의 그 꼬아비다시용입니까? 그 동거 내각을 해야 돼요. 지금의 장관들, 부총리들을 다 데리고 한 2, 3개월 가량은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새로운 또 협치 안엔 본의 아니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흥미로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차기 정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우리 사회의 극복의 핵심 과제다. 뭐라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차기 정부 1순위의 그 문제는 그 성장 동력 확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건 두 후보가 공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0% 한때 대한민국이 뭐 10% 60년 70년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6, 7% 이거는 뭐 여사로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2, 3% 이렇게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0.8%뭐 내년 원래 성장률을 금리도 지금 내렸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그 차기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긴급한 수술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지금 추경을 30조 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풀든지 뭐 이렇게 좀 해서 경기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요. 정치적인 거는 결국은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본인의 신상과 관련한 재판 이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논란이 될 거예요. 그 소모를 어떻게 좀 방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대통합해야 된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고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의 실력만으로도 성장 동력 확보는 어렵고 진보의 실력만으로도 어렵다.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힘을 합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다 AI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바탕 위에 저는 소재, 부품, 장비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제조 강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그 제조 강국의 장점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일자리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태고 싶은 건 정말 절박한 것은 이게 의료 건강보험 체계에 지금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빨리. 이게 지금 1년, 2년 이상 가면은 의료 현장이라는 게 이게 시스템이 있는데 의사들이 좋고 싫든 간에 무너지면 이게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교육 부분에서는 의사 쪽에 지금 너무 몰입돼 있던 부분을 과학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을 얼마나 좀 많이 육성하는가. 이게 뭐 당장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가 미래를 지금 결정짓는 건 중대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월간 정치 사전 투표는 끝났고 본 투표는 이틀 남아 있는 21대 대선의 한가운데에서 두 분 모시고 대선 임무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명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홀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넘쳐나는데 자, 첫 뉴스 뭡니까? 네, 대선 관련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이 토론에 대해서 검색하며 나오는 설명인데요. 제가 이 설명을 찾아본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후보자 TV 토론 때문입니다. 네, 선거 토론 보고 난 뒤에 토론 다 왔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기대를 크게 하지도 않았지만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만만치 않음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고 하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에게 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 여성 신체에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언을 하면서 이런 걸 여성 혐오로 보지 않느냐, 이걸 권영구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권 후보는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민주노동당은 여성 혐오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 때도 이후에도 비판이 쏟아졌고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을 했고 정치하는 엄마들 등 단체들은요, 이준석 후보를 모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인권위에도요, 진정이 30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뭐 본인 입장으로서는 나름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해명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네. 여론은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혐오 논쟁에 있어서 이 진보 진영의 이중적 그리고 위선적 잣대를 비판, 검증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순화했다고도 했지만요, 보수 진영 평론가들조차도 이 발언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하루 뒤에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하루 뒤인 다음 날에는 내 발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면서 좀 강경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글에는 여성이란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창작했다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사례뿐만 아니라 이번 세 번에 걸친 후보 토론을 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좀 과격하고 거친 표현들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서요, TV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법적으로 3번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대선 짧은 일정에서도 3번 열렸는데요. 후보자 자질이나 정책, 공약 비교는 좀 어려웠습니다. 토론마다 분야와 주제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보다 상대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만
발언이 주를 이뤘고요. 질문을 길게 하고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최소한 규칙에 정해진 시간만 주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너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한정된 TV 토론 시간에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겠지만요. 초등학교에서도 토론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과 비판은 한 끗 차이지만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이렇게 과격해져서 그런 건가요? 이 정치가 과격해지니까 정치를 대하는 유권자들도 좀 과격해지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최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20대 차량 운전자가 선거운동원들과 좀 말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력선거 사범이 18대 대선에는 78명이었는데요. 19대 대선 때 189명,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는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벽보 등 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은 선거사범이요. 20대 대선 당시에는 850명으로요. 역대 대선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굳이 범죄자까지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심판 무기 네. 투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투표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돼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에 이 지역 단위 선거로서는 역대 최고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치권도요 앞다퉈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은 이전처럼 좀 낮은 경향을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것들 이제 이틀 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못하신 분들 본투표 꼭 투표하셔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이 뭔지를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할 때 이 최초 수식이 붙은 게 정말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공무직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지자체 최초라고 발표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0월 중순에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보다 한 8일 정도 앞서서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공무직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요. 지자체 최초라고 수식을 한 겁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요. 1965년생은 61세, 66년생은 62세 이렇게 해서 69년생은 65세로 정년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거고요. 기존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이 834명이었는데요. 정년이 65세로 이미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하고 412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 그리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요.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서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첫 신호탄이 확실히 터지긴 터졌습니다. 네. 최근 나온 기사 보니까 없던 일로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 있더라고요. 네. 대구시가 임금 피크 정년 연장 심의 이걸 제시했다고요? 네, 공무직은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소속 기관과의 임금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과 복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구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년 연장을 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뒤에 2주 뒤에 임금 피크제 내용을 담은 보충교섭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홍준표 시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4월 말에 교섭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대구시는 정년 연장 시 해마다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요. 오는 5일 목요일에 첫 조정 회의가 열립니다. 네, 노조가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대구시보다 먼저 시행을 발표한 행안부에서는 이런 진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노사 협의를 마친 뒤에 운영 규정도 개정을 하고 나서
알렸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일단 먼저 이렇게 하겠다며 언론에 알리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일방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임금이 낮은데 10%씩 삭감을 할 경우 이 정년 연장이 되면 최고 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깎이게 임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임금인데 임금 피크제를 빌미로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을 앞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정년 연장도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공무원 정년 연장에도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우려일 뿐이라면서요. 조정 결과에 따라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년 연장과 그리고 저임금 고령 노동자 문제가 이번 주 한 주에 같은 시기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자체 최초라고 수식을 하면서 이 대구시가 쏘아올린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논란 조정 결과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정책은 삶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때는 당사자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무르익은 뒤에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시민구단 대구FC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이 이제 시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대구FC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리그1 최하위죠? 네, 그렇습니다. 14라운드 FC 서울을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진 후에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 홈에서 열렸던 16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는요. 4실점을 하면서 올해 올 시즌 최다 실점을 하면서 0대4로 크게 졌습니다. 지난해 시즌 초반에 최원건 감독이 사퇴를 했고 중반에 박창현 감독이 선임돼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시즌 끝에는 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거치면서 간신히 일부 리그에 생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은 개막과 함께 2연승을 했고 이 3경기를 치른 동안 승점 7점을 쌓으면서 1위를 했어요. 정말 기대를 높였는데 그 이후로 연패가 계속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졌고요. 9경기 만에 박창현 감독이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지만요. 7경기 동안 단 1승만 올렸습니다. 예, 감독 부재도 문제가 있지만 선수들 부상 영향도 좀 있죠? 네, 최근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주축인 세징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고요. 여기에 김진혁 선수, 이용래 선수 한 8명 정도가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중에 감독 선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병수 감독이 대구로 왔죠? 네, 대구FC 15대 감독이 된 김병수 감독은요. 영남대 축구부 감독으로 활약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강원FC 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지난 2023년에는 수원 삼성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 병수볼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수식이 붙는데 김 감독의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 감독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병수보를 고집하지 않고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학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선수 육성 능력을 좀 높이 평가받았던 만큼요. 어린 선수가 많은 대구F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오늘 첫 경기에서 보여줄 팀의 모습도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경기가 끝나면 A매치 휴식기가 있거든요. 전력 보강 등으로 잘 정비를 해서 후반에는요. 기쁘게 환호하는 팬들, 시민 팬들의 기대를 잘 충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호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치르게 된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 논쟁보다는 이념의 틀에 기반한 선거 과정이 진행된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념적 양극화의 심각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상황은 새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가장 힘을 쏟아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새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를 한 진영의 승리로 본다면 그것도 선한 세력이 악을 극복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선만이 목청 높여 강조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악에 대해서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 선은 합의하기 어려워 소모적 논쟁과 나아가 폭력적인 대결로 이어지지만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악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려 노력하라. 그리고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이 합리적인 공공정책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